안녕하세요. 맨살의 현실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가족의 갈등과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어머니, 또 가스레인지를 끄지 않으셨어요. 윤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졌다. 손에 든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있던 정숙은 움찔했다.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또 깜빡했구나. 깜빡했다고요? 어머니, 이번 주에만 세 번째예요. 불이라도 나면 어쩔 뻔했어요? 정숙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앉았다. 75의 나이가 무색하게 아직 단정한 머리와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미안하다. 윤희야, 나도 모르게 그만. 나도 모르게가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해요. 어머니가 건망증이 심해지신 건 알지만 우리도 매번 신경 쓰기가 힘들다고요. 부엌 입구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남편 민준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 끼어 어찌할 바를 몰랐다. 작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괜찮으세요, 어머니?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 괜찮다. 그냥 요즘 조금 헷갈릴 뿐이야. 정숙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표정 속에는 불안함이 깃들어 있었다. 윤희는 냉장고에 장을 넣으며 중얼거렸다. 헷갈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위험할 지경이에요. 철수는 어머니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하려 했지만 윤희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를 향했다. 아내의 눈빛은 내 어머니 좀 어떻게 해봐라고 말하는 듯했다. 저녁 식사 시간 정숙은 조용히 밥을 먹었다. 과거에는 항상 화기애애했던 식탁이 요즘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오늘 된장찌개 맛있구나. 윤희야, 어머니, 오늘은 김치찌개예요. 어제가 된장찌개였어요. 정숙은 그릇을 내려다보았다. 붉은 김치찌개였다. 그녀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아, 그렇구나. 미안하다. 윤희는 눈을 굴리며 남편을 바라봤지만 철수는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고 있었다. 내일 병원에 가셔야 해요. 어머니 지난번에 예약했던 거 기억나세요? 정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병원? 아, 그래, 기억난다. 사실 전혀 기억나지 않았지만 윤희를 더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요즘 윤희의 날카로운 반응들이 점점 더 마음을 아프게 했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그날 밤 정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나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하는구나. 작은 중얼거림과 함께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무도 보지 않는 밤중에만 자신의 약함을 드러낼 수 있었다. 아침 식사 준비를 하던 윤희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흐린 하늘이 그녀의 마음처럼 무거웠다. 10살짜리 딸 수진이는 이미 학교에 가고 철수는 회사에 출근한 상태였다. 집에는 윤희와 시어머니 정숙만 남아 있었다. 윤희는 한숨을 쉬며 커피잔을 들었다. 그녀는 한때 작가를 꿈꿨었다. 대학에서 문예 창작을 전공했고 결혼 전에는 여러 잡지사에 원고를 보내곤 했다. 하지만 번번이 퇴짜만 맞았고 결혼 후엔 그 꿈을 잠시 접어두었다. 경험이 부족하다.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출판사들의 거절 메일에 항상 담겨있던 말들이 다시 떠올랐다. 이제는 가끔 자투리 시간에 노트북을 켜 글을 쓰는 정도였지만 그때마다 자신감은 바닥을 쳤다. 윤희야, 오늘 날씨가 어떠니? 정숙이 부엌으로 들어오며 물었다. 머리를 단정히 빗고 평소처럼 깔끔한 옷차림이었지만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흐려요, 어머니 비울 것 같아요. 윤희는 시계를 보았다. 병원 예약이 11시예요. 준비하셔야 해요. 병원? 정숙의 눈이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찼다. 윤희는 인내심이 바닥나는 것을 느꼈다.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잖아요. 건망증 검사 받으러 가기로 했다고요. 아, 그렇구나. 미안하다. 정숙은 머쓱한 표정을 지었다. 병원에서의 진료는 예상보다 길었다. 의사는 여러 검사를 진행했고 결과는 우려했던 대로였다. 초기 치매 증상이 보입니다. 아직은 경미한 수준이지만 앞으로 증상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의 말에 정숙은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고 윤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평소 생활에서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가족의 이해와 지원이 중요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 정숙은 창밖만 바라보았다. 윤희는 핸드폰으로 철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야. 어머니 치매 초기래. 이러다 우리 어떻게 살지? 요양원 알아봐야 할 것 같아. 그날 저녁 정숙이 잠든 후 부부는 거실에서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다. 요양원이라고? 벌써? 철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럼 어쩌라고? 나 혼자 어머니 돌보면서 이 집안일 다 하라고. 내 인생은 언제 살아? 나도 내일이 있다고. 이해해, 윤희야. 하지만 어머니는 아직. 아직이라니? 가스불도 끄지 않고 약도 제때 안 드시고 이러다 큰일 나면 어쩔 거야? 윤희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갑자기 요양원은. 당신은 매일 회사 다니니까 몰라. 내가 매일 겪는 일들을, 어머니가 점점 더 기억을 잃어가는 걸 지켜보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윤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철수는 아내를 안아주려 했지만 윤희는 몸을 돌려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철수는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앉았다. 어머니와 아내 그 누구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지만 그는 그저 중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침실 문 뒤에서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정숙의 존재를. 그녀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요양원.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제 자신은 가족에게조차 짐이 되어버렸다. 아들 철수는 어쩔 줄 몰라 하고 며느리 윤희는 자신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지? 정숙은 천천히 일어나 서랍장으로 다가갔다. 낡은 일기장을 꺼내 책상에 앉았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 2024년 3월 17일 오늘 병원에 다녀왔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래 기억이 점점 사라져간다고 한다. 치매라는 병이 찾아왔다고. 아직은 초기라지만 언젠가는 내 소중한 기억들이 모두 사라질 거라고 한다.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 그들 말로는 그게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 자신들을 위한 선택인 것 같다. 내가 이젠 짐이 되어버렸구나. 하지만 원망하진 않는다. 걔도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해 괴로울 테니 그저 내가 좀 더 건강했더라면. 정숙은 눈물을 훔치며 일기장을 덮었다. 오랜 친구 영자에게 전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자는 혼자 살면서도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지내는 친구였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작은 가방에 몇 벌의 옷과 필요한 물건들, 그리고 일기장을 넣었다. 부엌 테이블 위에 짧은 편지를 남겼다. 철수와 윤희에게 걱정하지 마라 친구. 영자네 집에 잠시 머물 생각이다. 너희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구나. 잘 지내거라. 정숙은 조용히 집을 나섰다. 아직 이른 아침 그녀는 천천히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결심은 확고했다. 영자의 집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있었다.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연 영자는 정숙을 보자마자 안으로 이끌었다. 정수가 무슨 일이야? 갑자기 짐까지 들고. 정숙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치매 진단부터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 그리고 자신의 결정까지. 한편 집에서는 정숙의 부재를 발견한 윤희와 철수가 혼란에 빠졌다. 어머니가 어디로 가셨다는 거야? 전화도 안 받으시고. 윤희는 테이블 위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영자 할머니 어머니 친구분이시지? 연락처 아는데 전화해 볼게. 전화 통화 후 윤희는 한숨을 내쉬었다. 영자 할머니 댁에 계시되 당분간 거기 머무르신다고. 철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내가 너무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나 봐. 윤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에도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영자 집에서의 생활은 정숙에게 새로운 시작이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작은 정원과 멀리 산이 보이는 전망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정수가 이거 한번 읽어봐. 영자는 책 한 권을 건넸다. 제목은 기억의 강을 거슬러였다. 이게 뭔데? 치매 환자들의 이야기를 모은 책이야.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기억과 싸우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것들을 적은 거지. 정숙은 책을 펼쳤다.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 중에는 일기를 통해 자신의 기억을 기록한 노인의 이야기도 있었다.
그날 밤 정숙은 자신의 일기장을 다시 꺼냈다. 2024년 3월 20일 경자네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 이곳은 조용하고 평화롭다. 윤희와 철수가 찾아왔지만 아직은 만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 영자가 돌려보냈다. 오늘 영자가 준 책을 읽었다. 나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그들은 자신의 기억을 지키기 위해 글을 쓴다고 한다. 나도 그렇게 해볼까 한다. 내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내가 살아온 인생의 조각들을 모아두는 거지. 어린 시절의 기억, 남편과의 만남, 철수의 탄생, 그리고 유희와의 첫 만남까지. 떠오르는 기억들을 하나하나 적어내려갔다. 정수가 내가 쓴 글 좀 보여줄래? 영자는 정숙의 글을 읽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거 정말 잘 썼다. 내 마음이 그대로 느껴져.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은 거야. 아니, 정말 좋아. 특히 어린 시절 시골에서의 기억을 쓴 부분은 마치 내가 그곳에 있는 것 같았어. 영자의 칭찬에 정숙은 쑥스러워하면서도 기뻤다. 우리 동네에 작은 문예 교실이 있어. 거기서 노인들을 위한 글쓰기 수업도 해. 같이 가볼래? 정숙은 잠시 생각했다. 글쎄, 내가 글을 잘 쓰는 것도 아닌데. 내가 지금 쓴 것만 해도 충분히 좋아. 게다가 기억력 유지에도 도움이 된 때 한번 가보자. 영자의 설득에 정숙은 결국 동의했다. 문예교실은 동네 주민센터의 작은 방에서 열렸다. 10명 정도의 노인들이 모여 있었고 중년의 여성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했다. 오늘은 잊혀진 순간들이라는 주제로 글을 써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소중하지만 잊혀져가는 순간들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정숙은 펜을 들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다. 봄날의 기억, 내가 16살 되던 해봄, 학교 앞 벚꽃나무 아래서 처음 만난 그 사람. 수줍은 미소로 내게 다가와 같이 걸을까요? 라고 말했던 그 순간, 첫사랑의 설렘과 떨림, 그리고 아름다운 이별까지. 이제는 그의 얼굴도 희미해져 가지만 그날의 벚꽃 향기와 따스한 봄바람만은 선명하게 기억한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작은 순간들의 모음이 아닐까? 지금은 잊혀져 가는 그 소중한 조각들. 수업이 끝난 후 선생님이 정숙에게 다가왔다. 처음 오셨는데 정말 좋은 글을 쓰셨네요. 감성이 풍부하시고 표현력도 뛰어나세요. 정숙은 쑥스러워하며 감사의 인사를 했다. 다음 주에도 꼭 오세요. 선생님도 많이 배울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의 마음은 오랜만에 가벼웠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한 기분이었다. 몇 주가 지나는 동안 정숙은 꾸준히 문예교실에 다녔다. 그녀의 글은 매번 선생님과 다른 수강생들의 호평을 받았다. 특히 노인의 감정과 경험에 대한 진솔한 표현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정숙님, 제가 지역 신문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혹시 선생님의 글을 지역 칼럼에 실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하루는 문예교실 선생님이 제안했다. 정숙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저 같은 사람의 글이. 네, 특히 잊혀져 가는 것들에 대한 단상이라는 글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많은 사람들, 특히 노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죠. 정숙은 망설였지만 영자의 격려에 용기를 내어 동의했다. 그렇게 그녀의 글은 지역신문의 우리 동네 이야기 코너에 실리게 되었다. 예상치 못하게 정숙의 글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지역 독자들로부터 많은 편지와 전화가 왔다. 특히 노인들은 정숙의 글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발견했다고 했다. 정숙 씨, 저는 해오름 출판사의 김민수라고 합니다. 어느 날 정숙은 낯선 전화를 받았다. 지역 신문에 실린 그녀의 글을 본 출판사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다. 저희가 노년의 목소리라는 에세이 시리즈를 기획 중인데 정숙 씨의 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혹시 책으로 출간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정숙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출판사에서 자신의 글을 책으로 내자고 한다니 꿈만 같았다. 저는 그저 제 생각을 적은 것뿐인데. 그게 바로 우리가 찾던 진정성이에요. 요즘 많은 책들이 기교만 있고 진심이 없는데 정숙 씨의 글에는 삶의 깊이가 느껴집니다. 정숙은 출판사의 제안을 영자와 상의했다. 영자는 기뻐하며 그녀를 격려했다. 해봐, 정수가. 이건 정말 좋은 기회야. 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거야. 그렇게 정숙은 1년 동안 자신의 경험과 감정,
그리고 노년에 대한 생각들을 모아 책을 완성했다. 제목은 기억의 실타래였다. 책은 예상보다 훨씬 큰 성공을 거두었다. 출간 직후부터 노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졌고 이내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다. 기억을 잃어가는 노인의 솔직한 고백과 그 속에서 발견한 삶의 의미는 많은 독자들의 마음을 울렸다. 기억은 사라져도 감정은 남는다. 내가 누구인지 잊어도 내가 사랑했던 마음만은 여전히 이 몸 어딘가에 남아있다. 이 구절은 특히 많은 이들에게 인용되었다. 윤희는 서점 창가에 걸린 포스터를 바라보았다. 기억의 실타래 마이너스 정숙. 그녀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어머니, 그녀는 서둘러 서점 안으로 들어가 책을 집어들었다. 표지에는 정숙의 조용하고 품위 있는 미소가 담긴 사진이 있었다.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책을 펼쳤다.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없다. 특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나를 버리기 전에 내가 먼저 물러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윤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서둘러 책을 구매하고 집으로 향했다. 철수야, 이거 봐. 집에 도착한 윤희는 남편에게 책을 건넸다. 철수는 놀란 표정으로 책을 받아들었다. 어머니가 책을 쓰셨다고? 두 사람은 밤새도록 정숙의 책을 읽었다. 그 안에는 정숙의 어린 시절부터 노년까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특히 치매 진단을 받은 후의 심정, 가족들 사이에서 느꼈던 소외감, 그리고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여정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었다. 내 며느리 윤희는 작가가 되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녀는 늘 자신감이 부족했다. 나는 그녀가 얼마나 재능 있는지 말해주고 싶었지만 우리 사이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우리는 너무 다른 세대의 이야기를 하려 했던 것 같다. 윤희는 이 구절에서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지금까지 시어머니가 자신의 꿈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어머니를 너무 몰라봤어.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음 날 아침 윤희와 철수는 영자의 집을 찾아갔다. 그곳에서 1년 만에 정숙을 다시 만났다. 그녀는 예전보다 더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은 오히려 더 맑고 강해 보였다. 어머니, 윤희는 정숙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정숙은 조용히 윤희의 손을 잡았다. 괜찮다. 윤희야, 나도 너를 이해해. 철수도 어머니 앞에 앉았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의 마음을 더 헤아리지 못했어요. 책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정숙은 미소를 지었다. 나도 처음에는 그저 내 기억을 지키고 싶어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 하지만 점점 그게 내 삶의 의미가 되어갔지. 그날 이후 윤희는 매주 정숙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두 사람 사이에 진정한 교감이 생겨났다. 어머니, 사실 저도 글을 쓰고 싶었어요. 하지만 항상 퇴짜만 맞았죠. 경험이 부족하다,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정숙은 윤희의 손을 잡았다. 진정성은 화려한 말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내 마음속 깊은 이야기. 그것이 진정성이지? 하지만 저는 어떻게 글을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시작해봐. 내 이야기를 너의 두려움, 희망, 실패, 모든 것을 솔직하게 써보는 거야. 윤희는 정숙의 조언을 따라 글을 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아갔다. 그녀는 특히 시어머니와의 복잡한 관계, 작가가 되고자 했던 꿈, 그리고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 솔직하게 써내려갔다. 어머니, 제 글 좀 봐주세요. 어느 날 윤희는 자신의 원고를 정숙에게 건넸다. 정숙은 천천히 윤희의 글을 읽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다. 이거 정말 좋은 글이구나. 윤희야, 내 마음이 그대로 느껴져. 정말이요? 전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건 출판사에 보내볼 만해. 내 출판사 편집자에게 소개해줄게. 몇 달 후 윤희의 첫 책 며느리의 고백이 출간되었다. 책에는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느꼈던 갈등과 화해의 과정, 그리고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여정이 담겨 있었다. 출판 기념회에서 윤희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게 진정한 글쓰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제 시어머니 정숙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머니의 용기와 지혜가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제 목소리를 찾지 못했을 거예요. 정숙은 객석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비록 그녀의 기억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갔지만 이 순간만큼은 선명하게 기억하고 싶었다. 5년 후 정숙의 치매는 많이 진행되었다. 그녀는 이제 대부분의 날들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글을 썼다. 비록 짧고 단순한 문장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윤희는 이제 3번째 책을 출간한 성공한 작가가 되었다. 그녀는 매일 정숙을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냈다. 두 사람은 함께 글을 쓰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머니, 오늘은 무슨 글을 쓰고 계세요? 윤희가 물었다. 정숙은 잠시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가 미소를 지었다.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기분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 윤희는 정숙의 노트를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간단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날들 잊지 않을 거야. 윤희는 정숙의 손을 꼭 잡았다. 네, 어머니. 우리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와 함께한 모든 순간에. 정숙은 비록 윤희가 누구인지 가끔 혼동했지만 그녀의 따뜻한 미소만은 기억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10년 후 노인 문학상 시상식에서 윤희는 특별상을 받았다. 그녀의 시리즈 기억과 망각 사이는 노인 문제와 세대 간 갈등을 다룬 작품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이 상은 제게 글쓰기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신 분께 바칩니다. 제 시어머니 정숙님, 그분은 5년 전에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그분의 말씀과 글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윤희는 단상에서 작은 책을 꺼냈다. 이것은 어머니의 마지막 일기장입니다. 글씨는 흐트러졌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큼은 선명합니다. 나는 잊혀질지언정 내가 사랑한 모든 순간들은 영원히 이 세상 어딘가에 남아있을 것이다. 이것이 제가 글을 쓰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쓸 이유입니다. 강당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다. 그날 밤 윤희는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다. 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어머니, 보고 계신가요? 제가 드디어 해냈어요. 제게 가르쳐 주신 대로 진정성 있는 글을 썼어요. 그녀는 새 노트를 펼쳤다. 제목은 기억의 실타래,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다. 이것은 그녀의 새 책 제목이자 정숙의 유산을 이어가는 약속이었다. 윤희의 펜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마치 어머니와 함께 글을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기억은 실타래처럼 때로는 엉키고 때로는 풀리지만 그 실로 짜인 이야기는 영원히 남는다. 그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아닐까. 별빛 아래 윤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써내려갔다. 그녀의 글 속에서 정숙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